그래서 원엠팀 기본에 대해서 이제 랩업을 드릴 텐데요. 실제 저희가 상반기에 이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간단하게 API들이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는지 포스트맨으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터치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상반기 교육에서도 저희가 뭔가 대시보드로 뭔가 뿌려본다거나 가상 디바이스로 구동해 본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약간 실습적인 내용들을 뭐 다 같이 추릴 수는 없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엠팀 개요적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그 장표를 지금 마지막에 추가한 장표가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내일 실습하실 뷰저에이스 쪽에서 이제 MQTT 바인딩을 쓰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에 원엠팀이 어떤 조직이다, 원엠팀 뭐 어떤 것을 위해서 뭐 탄생되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엠팀이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ITU, 뭐 ISO 이런 거랑 성격은 원래 단체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즉 이제 TTA의 회원사로서 캐티가 이제 원엠팬 멤버십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뭐 엣지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뭐 아티스트에 있는 TI에 있는 이런 멤버사들이 모여서 기업이 기관이 모여서 만드는 표준이다. 근데 글로벌 스케일로 저희가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ITU-T 표준으로 지금 미건이 돼서 ITU-T의 표준이다. 원햄튼 표준이 ITU-T의 로고로 ITU-T 표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었고, 인도에서는 인도의 국가 표준, 우리나라로 치면은 KS 표준에 해당하는 그 표준으로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엠팀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엠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할 때는 그래서 원엠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때 이제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아마 드렸을 거고요. 그럼 그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여러 개가 가능한 거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원엠팀은 플랫폼을 여러 개 두어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에 이제 플랫폼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상반기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원엠팀이 전부 다 적용된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액추에이터에도 센서에도 조그마한 원엠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도 뭔가 원엠팀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원엠팀이라고 하는 표준을 가지고 어떤 식의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약간 그 사례처럼 한번 좀 그려본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엠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서버 클라우드 플랫폼 하나에다가 디바이스가 붙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붙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플랫폼을 여러 개를 이제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뭔가 홈 게이트웨이에다가 플랫폼을 뭐 올리다거나 저희가 이제 실습에 사용 보통 하는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저희가 홈 게이트웨이처럼 뭔가 홈에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집에 있는 그런 홈 게이트웨이 플랫폼 같은 녀석들이 실제로 뭔가 클라우드 플랫폼과도 뭔가 연동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 그 플랫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플랫폼 뭔가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이제 뭔가 센싱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든 뭔가 액추에이션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든 결국엔 데이터라는 형태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텐데요. 그런 데이터들, 센싱 정보든 아니면 제어 정보든 기사 등등 그런 데이터들을 플랫폼에서 저장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플랫폼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 쓴다. 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이제 뭔가 매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내가 한 개를 둘지 두 개를 둘지 세 개를 둘지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나 시스템마다 다 다를지언정 어쨌든 핵심 개념은 데이터를 서로 어플리케이션 간에 공유할 수 있다. 근데 공유한다는 어플리케이션의 대상이 이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실제로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양자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데이터를 뭔가 저장하고 공유하는 거, 그것도 기능이긴 한데요. 또 다른 분류의 데이터에 관련되지 않는 기능들도 많이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뿐만이 아니라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뭔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서비스를 만들 때 사실 여러 가지 기능 구현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구현 중에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주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있다고 했을 때 주차 앱이 하는 거 말고도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IoT나 스마트 시티 어플리케이션들이 자주 쓰는 기능이라면 굳이 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매번 여기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공통 기능들을 다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API 호출 형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된다면은 여기 개발이 훨씬 더 이제 쉬워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쓰게 된다면은 어플리케이션 간에 그다음에 플랫폼 간에 그런 상호 호환성도 이렇게 저희가 보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 대부분의 기능들, 공통적인 기능을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하면 또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말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이 뒤에 장표 요약에도 나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인터페이스 수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으로 뭔가 여러 가지 그냥 유스 케이스 레벨을 말씀드리자면 그룹으로 이제 예를 들어 한 1000개, 뭐 수천 개의 센서의 마지막 그 데이터를 뭐 읽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나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한 번에 호출만 하면 여기 이제 플랫폼이 그 실제로 내가 원했던 1000개의 디바이스에 대신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하나의 리스폰스 메시지로 나한테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보내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기능으로 그때 묘사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원엠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준다. 근데 그 사실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그런 기능들이 아니고 내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공통 기능들, 저희가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기능인 거고, 실제로 뭔가 그룹 액세스, 배치 액세스를 하는 것도 기능인 거고, 이제 실제로 실습에서 사용하실 구독 통지 이런 것들도 여기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막 생겼을 때 그런 새로 생긴 데이터 이벤트를 통지 메시지를 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일일이 다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들어진 거를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시스템에다 구축해 놓고 내가 쓰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 사실 저희가 실사에서 약간 좀 아이콘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는 대동소이한 그림의 좌우가 좀 반전되긴 했네요. 좌우가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거에 약간 좀 확장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확장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의 장표에서는 제가 이제 구두로만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조그만 디바이스에도 원M2M 프로토콜이 올라간 원M2M 프로토콜이 구현된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는 실제로 디바이스를 내가 좀 쓰려다 보니까 원M2M 플랫폼은 시중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어서 내가 원M2M 그 플랫폼을 내가 구축을 했고 오픈소스든 상용에도 구축을 했고 내가 디바이스에서 뭔가 좀 연동을 하고 싶은데 원M2M 디바이스가 사실 별로 없더라. 그래서 내가 원엠팀이 아닌 디바이스를 내가 어떻게 연동해가지고 원엠팀 그 플랫폼 중요하다고 했는데 플랫폼이랑 서로 연동시켜가지고 내가 하나의 마우스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아마 가지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원엠팀이 아닌 디바이스들도 원엠팀 플랫폼에 실제로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에 전체 원엠템 시스템 안에서 여기에 직접 붙어 있는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원엠템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여기 시스템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플랫폼이든 여기에 있는 플랫폼이든 플랫폼들을 통해서 원격 있는 디바이스를 액세스하고 내가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 시스템이 이렇게 편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원엠템이 아닌 디바이스를 우리가 그 원엠템 플랫폼 어딘가에 어떻게 붙일 거냐, 쉬운 말로 붙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것도 원엠템 표준 규격으로 만들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OM에 있는 장치 관리 그런 프로토콜인 LWMTM이 있는데 LWMTM 만약에 센서가 막 계량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실제로 원엠템 시스템에 연동할 거냐, 쉬운 말로 붙일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위해 이제 표준 규격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뭔가 표준이 아닌 디바이스들 중소제작 업체들이 만든 그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표준도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표준들에 대해서 LWMTM은 연동하는 스펙이 있다라고 했는데 원엠템이 그것들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원엠템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표준을 만들면서 물음이 생겨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 외부의 장치들 그다음에 걔네들의 프로토콜들을 연동해 가지고 여기 원엠템에 제가 모니터링을 써놨지만 이게 그냥 원엠템에
임의 어플리케션이라고 치면요. 멀리 같은 시스템 안에 있는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는 원엠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녀석들을 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원엠템 인터워킹 그 개요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도 이제 좀 강조 드렸던 부분이고요. 원엠투엠에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디바이스가 있건 실제로 그 디바이스가 어떤 서비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건 간에 결국에는 원엠투엠 이 플랫폼 안에 실제로 이 그림 이미지에서는 이제 형상화가 안 되어 있지만 원엠투엠 플랫폼 안에 모든 걸 다 원엠투엠에서 표준해서 정의한 리소스로 표현을 해가지고 일종의 뭔가 현실 세계를 미러링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다른 프로토콜을 상관없고 어떤 디바이스 상관없이 원엠투엠에다가 리소스로 만들어 놓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 외부에 있는 프로토콜들을 원엠투엠 어플리케이션들이 같은 시스템 안에 시스템에 있는 원엠투엠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제 개념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인터워킹에서 핵심 개념은 지금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아마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원엠투엠 디바이스가 실제적으로 마켓에 뭐 거의 뭐 없다, 아니면 많이 없다. 실제로 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과제를 할 때도 모든 원엠투엠이 아닌 디바이스들을 다 연동해서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엠투엠 오픈 소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여기 두 번째 컬럼 정도만 지금 최신 내용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 캐티가 이제 15년부터 공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위에 쪽은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름을 보시면 되고요. 오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IoT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여러 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R&D 산출물, 특히 IoT에 관련된 요즘엔 지능형 IoT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소스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이제 원엠투엠 그 플랫폼 구현으로 모비우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상반기 때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제 설치하는 매뉴얼이랑 등등등등 해서 실제로 모비우스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드리는 그런 오픈소스 툴을 사용해서 개발 실습을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까먹고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비 연동이라든가 로라웬 연동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키트를 나눠드리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제가 시연 중심으로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내일 과정은 노드레드랑 그다음에 뷰제이에스인데 직접 결국엔 소프트웨어로 각자의 PC에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유튜브로 찾아가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상반기 과정에 가시면은 네, 개요 말고 네, 플랫폼 및 개발 도구. 여기 플랫폼 및 개발 도구를 가시면은 저희가 예전에 장표들도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거 그 모비우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툴들을 설치하는 과정이 지금 녹화되어서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좀 보시고 오늘 모비우스 외에 다른 도구들 여기서 설명한 도구들을 직접 좀 설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없으신 분들은 저거를 오늘 저녁에 혹은 내일 오전에 좀 보시고 직접 설치하셔서 내일 오후에 실습 과정 좀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저거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검색어도 정말 쉬워서 원엠템 튜토리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 플랫폼 및 개발 도구 요거 제가 링크 드린 거 혹은 직접 이걸 검색하셔도 되고요. 요걸 보시면서 각자의 환경에다가 모비우스랑 도구를 이제 좀 구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제공하는 그 오픈 소스로 이제 좀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OM2M은 좀 메인터넌스 안은 좀 돼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약간 학습 목적용으로 실제로 이거 파이썬 코드로 지금 나름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한 오픈 소스인데 실제로 원M2M 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개발도 같이 하는 인원이 지금 이걸 공개한 거고요. 약간 좀 파이썬에 익숙하신 분, 그 다음에 실제로 원MTM 어떤 식으로 이제 표준 같은 것들이 구현되는 거지, 코드가 약간 좀 간결하고 좀 쉽게 쓰여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참고로 이제 Node.js로 지금 모비우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두 개, 특히 이제 플랫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쪽에 그 오픈 소스를 공개해 놓은 게 이제 OSIoT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다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엠템 제품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 올해 상반기에 이 지능형 사물 인터넷 협회에서 공개한 편람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좀 언급드리려고 그때 캡처를 몇 개 했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AI 플러스 IoT가 이제 AIoT라고 부르는 이름이고, 실제로 제가 원엠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전에 제가 모르고 있던 그런 업체들의 제품들도 몇 개가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뭐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원엠TM의 그 제품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플랫폼 중심이고,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랑 연동해서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장표에서는 실제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원엠TM 개발자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원엠템 표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원엠템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연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표준을 조금 더 개발 관점에서 한번 더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제품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뒷장표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원엠템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이제 원엠템 서티피케이션에서 원엠템 서트.com이라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제품 개발을 하시면서 혹은 하신 이후에 내가 공식 인증을 만약에 수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기존에 인증받아져 있는 제품 리스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증 신청, 인증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여기 인트로덕션 이런 메뉴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제 서티피케이션 홈페이지는 닷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엠템 아마 검색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원엠템 공식 홈페이지는 원엠템.org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올해가 이제 원엠템 설립 10주년이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부대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달, 9월 말에 이제 그 표준화 회의 때 약간 조그만 그런 축하 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네, 말씀드린 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편이 없기 때문에 11월 28일, 그래서 11월 말이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원엠2M 그 표준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판교에서 제가 회의를 개최할 거고, 그때 저희가 원엠2M 국제 해커톤도 지금 이제 10월 초에 이제 저희가 개막을 하는데, 그 10월 초에 열리는 그 시작하는 원엠투엠 국제 해커톤 대회 시상식도 연화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일, 6일, 7일은 제가 인증 프로그램 말씀드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원엠투엠의 인증의 상호응용성이랑 적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테스트를 받아서 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 설명 건너뛰겠지만 그 적합성 시험 행사를 이 3일간 한국에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참 저희도 이제 그 상호응용성 테스트를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개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으시면 여기 원엠템 여기 홈페이지에도 그런 게 이벤트 정보가 다 있을 텐데요.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특히 10월 제가 지금 19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AIoT 그 지능 주간이 있는데요. 네. 이때 저희 TTA에서 실제로 오션 서밋 외에 TTA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원엠템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월 14일이네. 제가 죄송합니다. 날짜는 이거고, 네, 10월 19일 수요일 날 코엑스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 말에는 그 유럽에 가서 실제로 10주년 기념을 저희가 좀 하는 것도 있고요.
지능형 사물 인턴 협회에서 지금 주최하는 매년 하는 그런 행사에서는 제가 TTA 주최로 국내에서 10주년 기념 이제 세미나, 여러 가지 적용 사례, 시상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도 행사가 있고 9월 말에도 행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그 표준 회의랑 그다음에 상호 운영성 테스트 행사가 10월 죄송합니다. 10월 28일부터 쭉 해서 이제 12월 7일까지 있어서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저희 장표에 제 연락처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반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반기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어서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원엠템 사실 요약을 할 때 이제 조금 뒤에 가서는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원엠템의 인터페이스들을 저희가 직접 프로토콜로 구현해서 실습하는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론적이긴 하고 저희 실습 범위에도 아까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에 지금 특히 이제 CSE라고 하는 건 제가 일부러 이제 표준된 용어는 잘 안 쓰고 있긴 한데요. 여기는 그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여러 개로 해가지고 뭔가 거대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었고 앞에서 간단한 예에서도 실제로 뭔가 플랫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플랫폼 여러 개 써가지고 그 구축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응용 실습 이런 관점에서 알아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이론이긴 하지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하는 실습에서는 지금 이 그림처럼 혹은 앞에 있는 그림처럼 플랫폼을 저희가 2개 이상 실제로 뭐 임의의 그 환경으로 구축해 놓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서 제가 다 빼놨고요. 실제로 저희가 로컬에서 모비우스 하나를 구축해 놓고 구성해 놓고 그 로컬 모비우스로 저희가 그 실제로 실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개의 3개의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어져 있는 트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랫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제가 A 설명 안 드린 A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앞에 그림에서도 원엠템 시스템은 원엠템 플랫폼과 원엠템 어플리케이션 2가지로 나눠서 그냥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그림에서 용어는 조금 표준에 있는 스펙에 있는 용어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은 일부러 좀 안 드릴 거고요. 나중에 표준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니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CSE는 공통 기능 아까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룹 액세스를 하고 구독 통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 서비스인데요. 그런 것들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요소는 이 A1이랑 A2랑 이어진 선은 아니고요. 나중에 선을 바꿔야 되는데 A1이랑 여기 MNCS라고 한 녀석이랑 이어진 선이고 요 선은 A2랑 MNCS랑 이어진 선입니다. 실제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을 하기 전에 뭔가 등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상반기에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뭔가 딱 구동이 됐을 때 자기가 어딘가의 플랫폼에 연결되어서 등록되어서 뭔가 시스템 안에 이제 딱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뭔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요 A1이랑 2가 연결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여기 텍스트로 쓰진 않았지만은 원엠템에서 어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개발하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투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통신하는 뭔가 피어투피어 통신을 한 게 원엠템의 특성이 전혀 아니고요. 원엠템은 아까 뭔가 플랫폼을 매개로 데이터도 저장하고 뭔가 기능도 쓰고 이런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서비스를 하려면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 어딘가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쓰려면 데이터를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매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센서 어플리케이션이어서 데이터를 내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랑 공유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직접 내가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쪽 홈 게이트웨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여기에 뭐 액추에이션 하는 녀석이든 아니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독 통지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새로 데이터가 저장됐을 때 이렇게 통지를 푸시로 받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뭐 호파이홉 이런 말도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 녀석이 그러면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내가 플랫폼에다 저장을 해야 될 테니까, 뭐 여기 있는 거든 여기 있는 거든, 실제로 여기에다가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저장해줘 라고 내가 A1이 MSCS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럼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데이터는 내가 뭐 프라이빗한 데이터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어디 서버에다가 올리고 싶어, 클라우드 서버에다 올리고 싶어, 실제로 뭔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노드라고 해서 INCS 서버 단의 클라우드 단의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할 때 원엠2M은 모든 게 이제 뭐 MQTT, HTTP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IP를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IP 통신을 가정을 하고 있고, 말인즉슨 여기에 서버 주소를 내가 IP 주소를 안다고 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등록한 플랫폼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 등록했으면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그 메시지가 다른 플랫폼 간에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포워딩 되는, 뭔가 IP의 그런 패킷 포워딩 비슷하게 실제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보안적인 이유로 인증, 오텐티케이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랩업 때 설명하기엔 조금 시간 좀 소요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 이유보다는 뭐 왓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하고 싶은데 나는 실제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A1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면 실제로 여기다가 요청은 맨 처음에 보내지만 실제로 그 메시지를, 그 요청 메시지 데이터를 여기 INCS에 저장해주라고 한 메시지를 MSCS가 여기로 전달을 해주고 여기서 처리하고 응답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이 다시 또 이렇게 포워딩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키텍처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아키텍처랑 프로토콜이랑 설명을 좀 시간 있으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다른 레벨인데요. 이 원엠2 아키텍처가 그렇게 됐다는 말은 HTTP로 만약에 이걸 구현을 했을 때 저희가 프로토콜 설명도 지금 여기 요약 장표에서 조금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만약에 HTTP로 그 동작을 하게 된다면요. A1이 HTTP 클라이언트로서 MNCS에다가 일단은 HTTP 리퀘스트를 이렇게 한번 보낼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원엠2M 메시지에는 HTTP 메시지에 담겨있는 원엠2M 메시지, 이 녀석이 만든 메시지에는 나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저장해줘. INCS를 가리킬 수 있는 무언가의 ID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써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HTTP로 받아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제 원엠템 메시지거든. 원엠템 메시지를 이 녀석이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처리하는 메시지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INCS가 처리하는 거네 라고 해서 이 녀석의 메시지를 여기다가 이제 보내줍니다. 여기다 보내준다는 게 이제 프로토콜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TTP 메시지로 다시 한번 또 뭔가 내가 이 녀석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보낼 거고요. HTTP 리퀘스트로 받았지만 결국에 원엠2M의 뭔가 그 스펙대로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원엠2M 메시지를 이해를 해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원엠2M의 메시지를 처리한 다음에 리스판스를 지금 HTTP로 동작하고 있으니까 이 HTTP 서버로 지금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판스를 여기다 보내줄 거고요. 왜냐면 이 녀석이 리퀘스트를 보냈으니까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판스를 주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또 그 리스판스를 이 녀석한테 보내줄 겁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자기한테 리퀘스트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그런 아키텍처 특성상 내가 밖에다가 보내는 다른 CSE한테 보내는 다른 플랫폼에 보내는 메시지도 내가 등록한 녀석한테 먼저 보내고 한 다리 건너 이렇게 보내주는 포워딩 구조를 이제 호파이호 매너라고 스펙에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MQTT에도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 그림에 표현은 안 되지만 MQTT를 하더라도 아키텍처의 특성상 이미 그렇게 홉바이홉으로 통신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MQTT 프로토콜 설명을 저희가 이제 뭐 시간상 드리진 않았지만 MQTT 브로커가 만약에 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녀석이 메시지를 여기다 한번 보내고 무조건 브로커를 통해야 되니까 그 메시지가 바로 INCS를 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서도 어쨌든 아키텍처에서 규정한 대로 내가 등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에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그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 여기서 레지스트라 CSV라고 하는데요. 그 녀석이 또 다른 이제 CSV한테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제 아까의 HTTP 예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1이 실제로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INCSE에다가 보내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요청 메시지라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여기서 만든 메시지가 MQTT 브로커한테 이렇게 먼저 가고 브로커를 통해서 MNCSE로 메시지가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리퀘스트 메시지 기준이고요. 내 거가 아니네라고 하고 만약에 이 녀석도 이제 MQTT로 만약에 다 통신을 하게 돼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A1이 만들었던 메시지 내가 브로커 통해서 받았는데 그걸 다시 또 브로커한테 보내서 대신에 이 녀석은 이제 이 INCS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통해서 실제로 그 언더라인선 통해 가지고 INCS까지 리퀘스트가 가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키텍처의 특성이 있고 실제로 원엠템의 프로토콜은 상반기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HTTP로도 실제로 원엠템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고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고 코앞, MQTT, 그 다음에 웹소켓까지도 실제로 원엠템에서 정의한 프로토콜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쓸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 왜 굳이 그런 프로토콜에다가 원엠템도 프로토콜인데 왜 그 메시지를 굳이 거기에다가 실어 보내는 거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HTTP 클라이언트 뭐 서버 라이브러리 다 있고 MQTT도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다 있는데 원엠템에서 프로토콜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것들 잘 만들어진 프로토콜에 메시지를 실어 보내야지 실제로 저희가 개발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원엠템에서 정의한 이런 홈바이 홈 매너의 그런 아키텍처나 프로토콜이 있지만 실제로는 HTTP가 됐든 코업이 됐든 MQTT가 됐든 해당하는 프로토콜의 특성에 기인해서 메시지가 실제로 IP 위에서 서로 왔다 갔다 뭐 주고받는다. 그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만 저희 상반기 장표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의 뭐 선택 기준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직접 사용했던 그런 원엠템 표준 인터페이스 기준입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그런 기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누군가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저장하고 가져간다는 게 이 그림에서도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 이거는 센싱 앱이고 이건 액추에이션 앱이고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드렸었고 아까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싱 값이 여기다 계속해서 저장되고 있는데 10초마다 저장하고 있는데 뭐 온도 데이터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이상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켠다거나 그런 홈 오토메이션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흔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간 여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제가 그려놓긴 했지만 어플리케이션 간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플랫폼에다 저장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서 그걸 읽어오거나 내가 요청해서 읽어오거나 아니면은 플랫폼에 그 전에 구독을 해놓으면은 이제 통지 메시지로 내가 푸시를 받아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어쨌든 저장을 해야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이랑 공유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조회를 하느냐 이것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때 표현해 본 거였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가장 저희가 자주 쓰는 그런 리소스, 뭐가 리소스냐라는 개념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냥 은연중에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컨테이너로 가는 데이터 저장소 공간을 여기죠. 저장소 공간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저장소 공간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컨텐트 인스턴스, 뭔가 컨텐트를 담는 뭔가 리소스 인스턴스다 이런 이름인데요. 실제로 데이터는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리소스 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뭔가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약화식으로 그냥 뭐 CND, CIN 1, 2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 데이터를 저장한 녀석은 계속해서 컨텐츠 인스턴스 1번, 2번, 3번 뭐 굳이 이런 이름일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쭉 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나중에 누군가 읽어갈 텐데요. 데이터를 읽어갈 때 당연히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컨텐트 인스턴스는 이따가 아니 내일 이제 Vue.js 어플리케이션 실습하실 때도 이제 보시겠지만 컨테이너에 있는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뭔가 하나 리소스를 만들어 놓고 최신 데이터로 갱신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매번 새로운 리소스로 쌓고 인스턴스를 이제 이력 데이터 쌓듯이 이제 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표준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력 데이터가 쭉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가장 보통 이제 쓰는 기능은 그 컨테이너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그냥 최신 데이터, 마지막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겁니다. 그래야 이제 최신 데이터를 우리가 뭐 그래프에 표시를 하든 아니면 화면에 텍스트로 표시를 하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 개발할 때 쓰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최신 데이터를 조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매번 인스턴스 아이디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의 특정한 엔드포인트에다가 내가 이런 리트리브 요청, HTTP로는 계시죠. 개인 요청을 했을 때 그 최신 데이터를 플랫폼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나한테 이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가 조회하고 할 때 어플리케이션들에서 공통적으로 쓸 만한 기능이다 라고 해서 원엠템 표준의 플랫폼은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실제 표준은 문서기 때문에 문서로 다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오픈소스 저희 모비스라든가 아니면 상용 플랫폼 아까 인증 프로그램에서 이제 플랫폼 리스트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상용 제품에서도 표준에서 정의한 그런 기능들을 다 구현해서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플랫폼이 제공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나라는 거를 지금 계속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일일이 그런 거 다 만들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로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주 쓰는 거라서 플랫폼에서 제공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 쭉 쌓아 놓고 최신 데이터 줘라고 하는 것도 API로 그냥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을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 조회하는 것도 있고 가장 오래된 걸 조회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도 표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오후에 직비 연동하실 때 이제 쓰는 또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 타입인데요. 앞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린 게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컨테이너,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실제로 트리 구조로 보시면 이제 하위 리소스에 해당하는 컨텐트 인스턴스, 여기 아래다 저장하니까 그 트리 형태로 아래에 있는 거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하위로 저장하는 컨텐트 인스턴스로 쭉 쌓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 말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리소스 타입으로는 이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플렉스 컨테이너랑 그다음에 컨텐트 인스턴스랑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림처럼 조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실제로는 컨텐트 인스턴스에 이제 컨텐트가 아니라 원M2M에는 실제 쓰실 때도 다 이제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 Vue.js 어플리케이션 실습에서도 이제 자주 보실 텐데 다 이제 이게 리소스 이름이 됐든 속성 이름이 됐든 파라미터 이름이 됐든 다 이제 쇼네임이라고는 단축된 이름을 쓰게 돼 있고요. 어떻게든 실제로 메시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이나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사이즈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을 때 나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뭔가 그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내가 플랫폼에 저장하고 싶을 때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리소스를 쓸 때는 실제로는 이거 CON 컨텐트의 약자인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지면상 생략한 거고, 데이터를 컨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내가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 형태로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컨 아래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플렉스 컨테이너로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 속성들을 하나하나의 이런 컨 레벨로 내가 속성을 정의해가지고 일종의 스키마를 내가 직접 정의해서 플랫폼에다 반영하고 뭔가 스키마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냐, 뭔가 스키마 작업하려면 이게 번거로운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러면 실제로 표준에도 어떤 스키마가 저장되어 정의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넣고 저장하고 저장할 때 실제로 뭔가 스키마 기반으로 데이터 밸리데이션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구독 통지 실제 저희 실습에서 거기까지 쓰진 않지만
특정한 속성이 뭔가 업데이트 됐다. 내가 원하는 속성만 내가 뭔가 구독 통지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속성 레벨로 내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이 업데이트도 안 되는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수준으로 우리가 구독 이벤트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트리뷰트 레벨로 속성 레벨로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리소스 타입을 써야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냥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가지고 하는 실습, 그 다음에 직비에서 이제 보여드릴 플렉스 컨테이너를 가지고 하는 실습 그냥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그 상반기 웹업을 제가 1시간 조금 더 넘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직비랑 로라웬 연동하기 전에 그 연동에 대한 이론 내용은 뭐 1시간 정도는 걸릴 건 아니라서 그건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기능 앞에서 이제 구두로 이제 다른 그림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룹 기능 혹은 그룹 팬아웃 기능인데요. 요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뭔가 펼쳐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고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아이디처럼 쓰려고 그냥 공의를 붙인 것 뿐이고요. 어쨌든 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그냥 가정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내가 뭔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정구의 최종 상태값을 내가 읽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1000개의 정구가 여기에 리소스로 뭔가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앞에 있는 컨테이너, 뭐 컨텐던서 이런 식으로 리소스로 CSE 플랫폼 안에 뭔가 데이터 형식으로 리소스 형식으로 여기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 1000개가 있다고 해서 내가 1000개를 내가 하나하나 다 요청을 보내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나는 그 1000개의 그 뭔가 리소스를 1000개의 정보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리소스를 하나로 묶어놓고 나는 그 하나의 녀석에게 가리키면서 요청을 하면서 야, 그 녀석들의 최신 데이터를 읽어줘라고 내가 플랫폼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럼 두 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는 그 1000개의 정구의 상태 정보를 가리키고 있는 리소스를 다른 거는 그 먹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원엠템에서는 모든 걸 다 이제 리소스로 표현하고 리소스로 생성하고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1000개의 정구를 나타내는 리소스를 하나의 그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리소스로 묶는 형태고요. 그래서 여기 그룹의 정보에 보면은 그 1000개의 정구의 리소스 아이디가 쭉 배열로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림에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000개의 리소스를 내가 한꺼번에 읽기 위해서는 그 1000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 리소스를 내가 타겟팅해서 그거 좀 읽어갈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000개를 나타내는 녀석의 또 차일드 리소스가 이제 가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실제 내가 만드는 건 아니고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실제로 그룹 멤버를 한꺼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가상의 그런 차일드 리소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가상이기 때문에 사실 생성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스펙에. 그 녀석의 차일드에다가 내가 타겟팅 해가지고 읽어줘라고 요청하게 되면 실제로 그 요청을 받은 이 플랫폼은 내가 읽어주는 요청을 특정한 가상 리소스에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 녀석의 분모 리소스를 내가 플랫폼이 조회를 하고요. 그 1000개의 리소스 아이디를 읽어서 내가 그 1000개의 리소스를 내가 다 조회를 한 다음에 내가 플랫폼이 그거를 하나의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요청했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회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식의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상반기에도 좀 드렸었고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퍼스트맨으로 두 개의 이제 리소스를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액세스하고 팬아웃하는 이런 것들을 그때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제로 저희가 뭐 정보를 뭐 10개, 3개 갖다 놓지는 않았지만 포스트맨으로 비록 모사한 거긴 하지만 포스트맨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 나중에 서비스 개발에 좀 그룹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독 통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통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ue.js에서도 이제 쓸 거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 상반기 과정에서도 포스트맨으로 뭔가 구독을 걸고,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의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플랫폼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노티피케이션이 오는 거 HTTP로도 받고 그다음에 MQTT로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Vue.js에도 응용해서 한번 실습을 할 거고 노드레드에서도 HTTP로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구독과 통지라고 보통 말하고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이제 유튜브나 등등등등 구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되게 익숙한데요. 무언가 내가 구독 대상, 뭔가 대상에다가 구독을 걸고 어떤 조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컨테이너가 뭐 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알고 있어. 나는 여전히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긴 뭔가 새로운 센서 그 리딩 정보가 이제 저장이 계속해서 될 때마다 새로 생성되는 정보, 즉 새로 뭔가 어떤 계측기 어플리케이션이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를 내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받고 싶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데이터 컨테이너에 구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 건다는 게 이제 서브스크립션 약자로 지금 여기다 SUB 서비라고 표현해 놓은 건데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구독 대상은 내가 생성하는 서브스크립션의 패런트인 컨테이너야. 항상 패런트 리소스에 구독을 거는 걸로 지금 표준에 그렇게 그런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요. 대신에 컨테이너의 속성이 바뀐 게 내가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컨테이너에 뭔가 새로운 차일드 리소스, 컨테이너 리소스 같은 것들이 생성되는 게 관심 있는 건지 컨테이너가 삭제되는 게 관심 있는 건지 그런 이벤트 타입이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조차도 이 서브스크립션을 생성할 때 이 리소스 안에다가 여러 가지 속성 값으로 정의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구독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타겟 차이드 이런 식으로 좀 중립적으로 표현해 놓긴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구독을 내가 걸고 새로운 차일드 생성 같은 이벤트들을 받아보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도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강조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A라고 가정하면요. 내가 서브스크립션을 내가 이렇게 생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sub1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노티피케이션 내가 받도록 서브스크립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실제 서브스크립션을 설정할 때 노티피케이션 어디다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정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으로 내가 노티를 받을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설정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라고 하는 게뭐 굳이 하나일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배열로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데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타겟을 여러 개를 복수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많고 여러 가지 이벤트 타입, 이벤트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리소스 트리 안에서 리소스들에 나타나는 무언가 여러 가지 이벤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노티피케이션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데 원MTM은 MQTT 웹소켓 그다음에 코어 HTTP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토콜로 실제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몇 번 드렸지만은 MQTT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내일 이제 실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럼 개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랩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기능 중심으로 저희가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여서 인터페이스, 즉 기능 중심으로 좀 설명드렸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1M, 2M은 HTTP로도 MQTT로도 뭔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1M, 2M 표준 규격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 뭐 상세하게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HTTP 마우스 커서가 아마 보이실 텐데요. HTTP 코어 MQTT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1M, 2M의 프로토콜 영역이 이 부분인데 여기 위에 쪽의 부분인데 프리미티브라고 써져 있는 이 영역 요게 그 위에 있다 그 다음에 HTTP 코어 MQTT는 아래에 있다 요 개념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릴 텐데요. 1M, 2M도 결국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메시지에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표현은 프리미티브지만 우리말로 하면 결국엔 이제 메시지라고 번역을 좀 의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M, 2M에 뭔가 메시지를 요청하는 녀석을 오리지네이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요청 메시지를 받는 녀석을 리시버라고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영어로 치면 너무 당연한 표현이고
그래서 원MTM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원MTM 프로토콜 영역입니다. 원MTM도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원MTM에서 뭔가 요청 메시지 만들었을 때 실제로 그 메시지는 HTTP든 코아비든 MQTT든 아니면 웹소켓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받고자 했던 보내려고 했던 그 리시버한테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바인딩이라고 하는 게 바인딩 혹은 매핑 비슷한 표현인데요. 결국엔 원엠템 메시지를 이거 내부적인 구현이겠지만 만든 다음에 그거를 HTTP 메시지로 변환해서 HTTP 프로토콜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메시지를 나는 MQTT로 만약에 리퀘스트 메시지, 요청 메시지 보내고 싶어. 어디에 있는 리시버한테 예를 들어서 원엠템 플랫폼 저희 기준으로는 모비스 플랫폼 되겠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 MQTT로 변환을 해서 원앱 메시지 변환해서 내가 실제로 모비우스에다가 MQTT로 보내고 예를 들어 모비우스도 MQTT로 받은 거를 내가 또 내부적으로 또 변환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응답 메시지도 만약에 이제 뭐 HTTP로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HTTP로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HTTP로 다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HTTP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고 응답을 다시 또 수신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메시지가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계층, OSI 7에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 메시지로 변환되어서 왔다 갔다 한다. 실제로 이런 프로토콜들에 대한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다 변환해가지고 그쪽 프로토콜을 응용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포스트맨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맨 자체가 사실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리지네이터 혹은 앞에 있는 표현으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지금 실습을 할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플랫폼을 만든 실습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원엠템 여기 왔다 갔다 지금 이어진 선은 원엠템 인터페이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프로토콜인데요. 원엠템 프로토콜을 지금 실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과정에서는 이제 HTTP 클라이언트로서 내가 원엠템 메시지를 HTTP 메시지로 실제로 원엠템 플랫폼에다 보내는 거고 원엠템 플랫폼은 그걸 이제 처리를 해서 HTTP로 응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QTT는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은 노티피케이션 만약에 구독을 만약에 HTTP로 여기다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립션 생성을 했고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노티피케이션을 MQTT로 받고 싶어. 받는단 말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플랫폼이 리퀘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 노티피케이션 통지 메시지 리퀘스트를 나한테 앱한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여러 가지 뭐 공유기 설정이라든가 프라이빗 IP, 방화벽 등등등등의 이유로 HTTP 메시지를 직접 못 받는 환경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그런 과정, 특히 내일 하실 그런 과정에서는 노티피케이션은 MQTT를 받는, 즉 MQTT를 받는다는 것은 1M2M 표준에서 정한 MQTT 메시지를 1M2M 플랫폼이 MQTT로 보내준다는 거고 당연히 이 그림에서는 뭔가 직접 보내는 것처럼 오해가 생기시겠지만 앞에 장표에서 지워버렸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그 MQTT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받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그림이랑 요 뒤에 그림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특히 이제 이 프로토콜 굳이 뭔가 원엠템 프로토콜은 뭔가 HTTP 이런 거로 변환돼서 간다.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대부분의 개발을 HTTP나 MQTT로 간단하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프로토콜 바인딩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원엠템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가 결국에는 HTTP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 MQTT는 어떻게 간다. 이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MQTT로 노티피케이션을 저희가 이제 받아볼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그림이랑 연결해서 보자면은 실제로 원엠템 메시지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제이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프리미티브, 원엠템 여기서 특히 이제 리퀘스트인데요. 리퀘스트 메시지를 제이슨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걸 만약에 HTTP 프로토콜로 변환해서 우리가 주고받겠다. 내가 HTTP로 원엠투엠 리퀘스트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URL 라인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HTTP 헤더로 매핑이 될 거고 또 일부는 원엠 그 HTTP의 이제 바디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여기 메시지는 없지만 실제로 내가 어느 호스트에다가 HTTP 서버에다 보낼지 IP 주소든 DNS 주소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포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뭔가 1M2M에서 내가 어느 리소스를 타겟팅하면 투 파라미터의 값도 HTTP에서는 URL에 이렇게 명시가 될 거고요. 내가 그 요청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오퍼레이션이 CRUDN 이런 것 중에 내가 크리에이트하는 영역이다. 내가 리소스를 새로 만드는 거다. 실제 원엠템 메시지에서는 이게 숫자로 다 이니멀레이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되어 있는데 그게 HTTP로 갈 때는 포스트로 변환돼서 HTTP 서버에 전달된다. 당연히 서버는 포스트로 왔고 그래도 리소스 타입 정보가 있을 때는 이건 오퍼레이션 1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HTTP 이제 바인딩 스펙, 원엠템에 그거를 위한 스펙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낸 메시지냐? from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로 저희가 이제 다 쓰게 돼 있는데 그 표준 문서에 다 약어로 쓰기 때문에 쇼네임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녀석이 보냈냐? 오리지네이터 정보가 여기 HTTP에서는 원엠템에서 이제 추가로 만든 헤더인 그래서 x 대시로 시작하죠. 익스텐션 헤더인 xmtm 오리진이라고 하는 헤더 값으로 변환돼서 매핑돼서 이제 전달된다. 그다음에 request id는 이제 문자일인데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일인데 그냥 예제가 숫자인 거고요. 실제로 여기 XM2의 request identifier RI에 매핑돼서 전달된다. 그다음 내가 리소스 생성할 때는 이 타입값, 리소스 타입값도 실제로 우리가 생성하는 건 컨테이너인데요. 그거조차도 이제 숫자로 인코딩이 돼 있고요. 코딩이 돼 있고 그거를 여기 컨텐트 타입에 얘가 지금 보내는 컨텐트가 이 녀석이야라고 하는 게 원래 HTTP 컨텐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제 피드백해서 리소스 타입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리미티브 컨텐트, 실제로 이 프리미티브 메시지의 컨텐트에 해당하는 프리미티브 컨텐트에 해당하는 요 내용, 요 부분이 HTTP 바디로 여기에 딱 실려가지고 매핑 돼가지고 실제 HTTP 리퀘스트로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뭔가 좀 매핑 혹은 변환하는 과정이 실제로 여기 원엠템 메시지가 실제로 그 HTTP로 전달되기 전에 뭔가 IP 라우팅 돼가지고 어딘가를 내려가기 전에 변화되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처럼 예제처럼 HTTP 메시지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TCP 타고 IP 타고 이제 어딘가에 쭉쭉쭉 가서 내가 원하는 그 리시버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TTP를 다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런 리퀘스트를 받으면은 받은 녀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엠템 프리미티브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from to operation 뭐뭐구나라고 하고 실제로 플랫폼이 이제 요청된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요청을 수행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를 또 보내는 거고요. 리스폰스 보낼 때도 여기 뒤에 예제는 없지만 결국에는 뭔가 그 프리미티브 메시지가 있을 거고 그게 HTTP로 가든 MQTT로 가든 실제로 각각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메시지를 변환할 거고 실제로 어떻게 전달될지가 그 1M2M의 각각 HTTP 바인딩 프로토콜, MQTT 바인딩 프로토콜, 코어 바인딩 프로토콜 이런 데 다 별도의 스펙 문서로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을 예를 들어 또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여기는 HP인데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실제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가이드 이거 영상을 보시면은 이러한 리소스에다가 서브스크립션 새로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속성 하나하나를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이제 상반기 과정을 좀 플레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무언가의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리소스에다가 내가 새로운 차일드 리소스가 생성되는 이벤트 타입일 때 내가 노티를 받고 싶어. 노티를 받고 싶을 때 난 노티를 HTTP로 받고 싶고 노티를 받는 내가 지금 리스너하고 있는 웹서버는 여기 로컬에 7.5 포트로 받고 있는데 노티피케이션은 제이슨으로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지금 구독으로 내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실제로 이런 구독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 주소에다가 HTTP로 제이슨으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겠죠. 실제 노티피케이션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레스폰스네요. 네. 이거 다른 건데.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예제가 원래 상반기에 다른 그 장표에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노티피케이션은 저희가 뷰 앱에서 Vue.js 내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이제 화면에 찍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HTTP를 뭔가 우리가 항상 보통 이제 쓸 때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저희가 포스맨을 보통 쓰고요. 아마 익숙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MQT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뭐 렌즈가 됐든 아니면 FX가 됐든 FX는 지금 유료로 전환돼서 예전에 무료 버전 아마 최신 무료 버전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FX 1점대를 쓰시면은 아마 무료 버전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QTT를 내일 실습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클라이언트도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배포되지 않은 장표인데 지금 추가를 한 거고 이거 비슷한 그림으로 내일 뷰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 코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당연히 드릴 테지만 한 번 더 이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드리고 기본 과정을 원엠템의 뭐 개념부터 그다음에 원엠템의 인터페이스 주로 사용하시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까지 요약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그래서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Vue.js 어플리케이션의 장표도 지금 MQTT로 노티피케이션 수신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코드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장표를 저희가 지금 별도로 또 배포를 드릴 거고요. 수정된 장표를 기존에 지금 받으신 책자 말고 그거는 HTTP로 예전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 MQTT로 처리하는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배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QTT로 서로 어떻게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MQTT 프로토콜의 특성에 조금 더 기인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상반기 때는 장표로 따로 만들어지진 않았고 이런 것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장표를 좀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때는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까지는 특히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리진 않았고 이제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데벨로퍼 가이드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과정에서 포스트맨으로 HTTP로 서로 내가 그 플랫폼에다 직접 그때는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응답을 받는 HTTP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MQTT로 내가 뭔가 이제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을 드릴 텐데 참고로 이제 내일 과정과 연계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제가 이제 순서를 붙여놨고요. 당연히 맨 처음에 이제 MQTT 프로토콜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은 MQTT는 뭔가 실제로 브로커한테 보내서 브로커가 실제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한 다른 녀석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로커리지 구조다. 그래서 뭐 1대 다로 통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시면 내일 실습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튜브를 추천하는데 유튜브에 MQTT 튜토리얼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훌륭한 그런 그 설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MQTT 프로토콜을 알고 계신다라고 가정하고 시간상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MQTT 프로토콜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MQTT 프로토콜을 원엠템에서 어떤 식으로 쓰라고 스펙에 쓰여 있나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디라고 표현드린 부분은 실제로 원엠템에도 리소스에도 아이디가 있고 나라고 하는 여기서 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로 통신하는 거는 이제 원엠템 플랫폼인데 모비우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쓰고 있죠. 근데 모비우스 배포판에 이제 예를 들어 환경 설정인데 가보시면 실제로 이제 CSE 아이디 즉 플랫폼 아이디가 모비우스 2라고 지금 세팅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실습하시는 Vue.js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실제로는 AEID라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아이디니까 그 녀석을 예를 들어 sCat이라고 지금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가정해 놓고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로 굳이 저희가 이제 캣티에서 이러기 때문에 캣이긴 한데 s라고 하는 걸 붙인 이유가 이거는 또 다른 설명이라서 그냥 건너뛰고 이유는 제가 건너뛰고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만 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는 실제로 대문자 S나 대문자 C로 시작하도록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cat 앞에다가 S라고 하는 대문자를 넣어가지고 scat-라고 그냥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일단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간에 이제 MQTT로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MQTT 프로토콜을 쓰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뭔가의 리퀘스트를 결국에는 이 모비우스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를 만들어줘 라고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 하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줘 라고 하는 요청을 MQTT로 보낼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나서 내일 이제 MQTT로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이제 직접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지속 말씀드렸지만 보통 뭔가 리소스를 만들어줘, 뭐 컨테이너를 만들어줘,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아니면 최신 인스턴스를 조회해줘라고 하는 나의 여기서 계속 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정하는 거니까요. 내가 그런 요청을 플랫폼에다 보낼 때는 당연히 이제 이 장표 기준은 내가 오른쪽에 있는 플랫폼에다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는 거겠죠. 근데 통지 메시지, 특히 내일 실습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통지 메시지도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노티파이 리퀘스트를 플랫폼이 나한테 통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리퀘스트를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내일은 오늘 말씀드린 거랑 이제 리퀘스트 방향으로 봤을 때 특히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방향이 결국은 반대가 된다. 이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MQTT가 원엠템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겠느냐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리퀘스트를 MQTT로 플랫폼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예를 들어 모비우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내가 이 여기에 있는 Vue.js 앱 아이디가 이제 SKT죠. 이 녀석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이 우리 시스템 안에 있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나한테 이때는 모비우스죠. 내가 이제 모비우스인데요. 이 모비우스에 보내는 무언가의 리퀘스트를 MQTT 브로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 브로커에다가 구독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독은 제가 이 대문자를 써놓은 것처럼 MQTT 구독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MQTT 프로토콜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IP나 포트는 그냥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설명은 좀 건너뛰고요. MQTT는 다 이제 토픽 기반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토픽에다가 MQTT 구독을 내가 모비우스가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원엠템에서는 그 토픽 이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지을 건지 이제 규정을 명령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슬래시 원엠템하고 리퀘스트의 메시지를 내가 구독하고 싶다면은 그 다음에 req라고 리퀘스트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리퀘스트를 보내는 녀석을 오리지네이터라고 했고 리퀘스트를 받는 녀석을 리시버라고 했는데 원엠템 표준에서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썼는데 첫 번째는 오리지네이터를 그 다음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리퀘스트 슬래시 하면 오리지네이터 아이디를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 아이디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사인으로 한 거는 이건 MQTT 프로토콜에 있는 와일드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슬래시 사이에 뭔가 스트링 하나 쓰는 거, 토큰 스트링 하나 쓰는 거를 이제 토픽이라고 한 그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한 글자가 됐든 아니면 여러 글자가 됐든 간에 그거 하나 슬래시를 포함하지 않은 뭔가 문자를 하나를 단어 하나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SKT라고 하는 것이 와도 이 와일드카드에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녀석이든 아이디가 뭐가 됐든 간에 모비우스2에 보내는 원엠템 리퀘스트를 이 모비우스가 여기다가 MQTT 구독을 브로커에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리퀘스트를 그거 비슷하게 보냈을 때 이 녀석한테 브로커가 이 4번처럼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따 보시게 될 거고요. 모비우스2라고 이제 아이디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비우스2 아이디로 해서 이제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슬래시 마지막에다가는 실제로 메시지 원엠템에 JSON, XML, CBOL 세 가지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로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가 됐든 간에 보내죠. 근데 여기 해시태그 우리말로 그냥 샵이라고 하죠. 이 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슬래시가 여러 개가 들어오더라도 와일드카드로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조금 더 큰 와일드카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MQTT 브로커에 처음에
구독을 일단은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간에 리퀘스트를 나중에 보낼 건데, 리퀘스트를 보낸단 말은 나중에 응답을 플랫폼이 이 브로커한테 보낼 거고, 브로커가 응답을 결국에 나한테 보내주게 될 텐데, 나한테 보내주려면 내가 명시적으로 실제로 그 리스판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MQTT 브로커에 있는 그 특정한 토픽에 나도 역시나 구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MQTT 구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이제 세팅의 과정의 일부로 내가 응답받을 토픽을 구독을 해 놓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예제인데요. 그럼 내가 어쨌든 요청 보내기 전에 지금 미리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세팅을 해 놓는 건데, 원엠템 리스판스를 내가 받을 건데, 어떤 녀석이든 네. 네.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이게 나중에 헷갈리시는 건데, 제가 아까 급하게 썼다가 실제로 내가 이제 다른 플랫폼도 만약에 연동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앞에처럼 여기 플러스 사인으로 와일드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이제 의미는 내가 원엠투엠 리스판스를 받고 싶은 건데, 그 리스판스는 어떤 리스판스냐면 오리지네이터가 나였고 그다음에 리시버가 모비우스 2였던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순서, 이거 토픽만 보면은 모비우스 2가 뒤에 있는 게 리시버니까 SKT한테 보내는 응답을 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브로커에다가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뭐 응답이 예를 들어 제이슨으로 오든 XML로 오든 나는 상관없이 나는 다 받고 싶어 라고 여기다가 이제 브로커한테 이제 구독을 거는 겁니다. 예제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녀석도 지금 모비우스도 브로커한테 야, 나한테 오는 어떤 녀석이든 나한테 보내는 리퀘스트 나한테 다 넘겨줘 라고 MQTT 브로커한테 이제 MQTT 구독을 했고, 나는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브로커한테 보내기 전에 응답이 나중에 날아올 테니까 사실은 모비우스2가 나한테 보내는 응답을 나한테 나중에 넘겨줘야 돼 라고 이 브로커한테 구독을 미리 이제 1, 2번 과정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할 거는 나는 이 Vue.js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 이 모비우스2가 받을 수 있는 토픽에다가 내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MQTT 퍼블리시라고 하는 거를 브로커한테 하게 되는 거고, 원엠팀 리퀘스트를 받을 건데 보낸 녀석은 SKT라고 하는 녀석은 모비우스2야. 근데 나는 이 메시지는 지금 제이슨으로 지금 내가 메시지를 시리얼라이제이션 했어 라고 하는 그 특정한 토픽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픽에다 보내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 이 녀석이 지금 구독했던 그 MQTT 토픽이랑 매칭이 되네 라고 판단하고 그 메시지를 4번처럼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요. 모비우스는 그 리퀘스트를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리스판스를 보내주게 되는데, 리스판스를 보낼 때는 이것도 제가 바꿔서 리스판스 보낼 때는 원엠2엠 리스판스를 내가 지금 그 여기 토픽에다 지금 보내는 거야. 모비우스가 얘기를 이제 브로커한테 보내는 건데, 오리지네이터가 SKT였고 내가 받았던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이야. 아니면 그 쉽게 얘기하시자면 이제 응답이 된 뒤에서부터 읽기 때문에 모비우스2가 SKT한테 보내는 응답 메시지야라고 하고 그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실제 메시지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여기다 보내는 거죠. 응답 메시지를. 그러면 그 전에 여기서 구독했던 요 토픽, 내가 응답을 받을 토픽을 이 녀석이 지금 구독했었고 와일드카드를 넣어가지고 구독했었고, 이게 이거랑 사실 매칭되기 때문에 이 5번에서 실려오는 뭔가의 응답 메시지를 이제 6번처럼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MQTT로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HTTP처럼 정말 직관적으로 HTTP나 코업처럼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리퀘스트를 보내고 플랫폼이 응답을 이제 바로 보내주는 거랑 정말 직관적이나 조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MQTT의 Subscribe Publish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쓰는지 원엠템 통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래시 원엠템 리퀘스트 오리지네이터 아이디 리시버 아이디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맷이라고 하는 요 순서를 원엠템 MQTT 바인딩 스펙에 정의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야 되고요. 아까 제가 정정해 드린 것처럼 응답을 보낼 때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리스판스를 보내는 애,
그다음에 리스폰스를 받는 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순서는 사실은 오리지네이터 리시버를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겁니다. 리퀘스트든 리스폰스든 그걸 이해하시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구현하시고 그게 실제로 이제 이 MQTT로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또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좀 많이 흘렀고요. 지금 24분인데 저희가 한 6분 쉬고 30분에 저희가 인터워킹에 대한 개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모아서 한 번에 좀 응답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